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I 11번째 시간이고요. IBD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IBD의 합병증 중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톡식 메가콜론부터 시작해서 IBD의 치료 그리고 장결핵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톡식 메가콜론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제 IBD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꼭 IBD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 기억해 두세요. C. difficile infection 때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팁인데 그 비염증성 설사와 염증성 설사 이제 뭐 염증성 설사 하면 이제 혈변이랑 또 연관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원인균을 분류할 때 C. diff은 이제 염증성 설사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C. difficile는 사이토톡신을 분비해서 콜론의 뮤코살 셀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혈성 설사가 나오고 심하면 톡식 메가콜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톡식 메가콜론 내과적으로 굉장히 응급한 병이죠. 마치 septic shock처럼 열도 많이 나고 심장도 빠르게 뛰고 BP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피가 섞인 설사를 하고요. 복부는 늘어나 있고 페리토나이티스의 임상 양상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복부에 diffuse tenderness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 보면은 colonic distension이 되어서 공기가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volume depletion, 그 다음에 electrolyte abnormality 같은 내과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몸이 이렇게 힘드니까 altered mental status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이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에 4가지 정도를 잘 주는데요. 요거 4가지만 줘도 사실 진단에는 충분합니다. 여담으로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아니면 CT상 장이 늘어났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아래 중에 3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분당 120회 이상의 타키카르디아, 그리고 WBC가 10.5 이상으로 높거나 아니면 아네미아를 동반한다. 그러면 톡식 메가콜론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진단 기준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물론 진단 기준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사실 진단 기준을 그렇게 막 달달 외우느라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위에 말씀드렸던 임상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데 사실은 열나고 BP 떨어지면서 혈성 설사가 한다. 이 정도만 해도 톡식 메가콜론 진단하는데 충분합니다. 물론 진단 기준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톡식 메가콜론은 주어진 임상상을 보고 임프레션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톡식 메가콜론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가장 먼저 할 것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장이 정말 늘어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콜론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요거 그 옵스트럭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죠. 뭔가 뭐 스템라더 사인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뭐 없잖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톡식 메가콜론은 일종의 paralytic ileus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장이 아예 마비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쌓여가지고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렉탈 튜브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요거를 막힌 거를 터주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과적으로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장의 운동성을 되찾는 거 그리고 독성 물질을 빼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빼준다는 거는 억지로 빼는 게 아니고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검사로 장이 늘어난 걸 확인을 했고 진단 기준 안에 들어있으면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IBD의 Initial Clinical Manifestation이 톡식 메가콜론이었다면 우리 왜 저번 시간에 IBD를 처음 확진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콜로노스코피 해가지고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내시경 해가지고 그 퍼포레이션 내시경 했다가 퍼포레이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콜로노스코피까지는 하면 안 돼요. 우선은 내과적인 치료로 환자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바이옵시를 어쨌든 하는 겁니다.
대신 톡식 메가콜론이 IBD뿐만 아니라 C. difficile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C. difficile 톡신 검사는 꼭 해야 돼요. 이거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기억해 두세요. C. difficile 검사는 꼭 해야 된다. 설령 IBD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건 일단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IBD 검사 말씀드릴 때 기본 검사를 뭐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엔터 패스존에 의한 검사는 싹 다 돌린다 그랬고 그 중에 C. difficile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C. difficile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다. 톡식 메가콜론 역시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이제 톡식 메가콜론 확진하면은 치료는 일반적인 그 septic shock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내과적인 치료를 잘 해주면 돼요. septic shock이랑 비슷하게 수액을 다량 주고 일렉트롤라이트 교정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이거 paralytic ileus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 내에 압력이 너무 늘어나면 perforation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G nasogastric tube 이용해가지고 석션해서 장 내 감압 해줘야 되고요. 항생제도 같이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C. difficile 톡신이 포지티브가 나왔다면은 그때는 per oral vancomycin 줘야 되겠고요. 그 C. difficile infection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아직 메트로나이다졸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해리슨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PO 방코마이신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좀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C. difficile 네거티브고 그냥 IBD에 의한 톡식 메가콜론이다. 그렇다면은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이때는 이제 장 자체가 움직이지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IV로 프레드니선 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과적인 치료에 계속 반응이 없고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장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글쎄 이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해 두실 건요. 오피오이드, 로페라마이드, 안티콜린더식스 같은 안티모틸리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장 운동이 떨어지게 하는 약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로페라마이드인데요. 이게 사실 설사에서 로페라마이드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톡식 메가콜론 마찬가지예요.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를 써가지고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낚는 거죠. 근데 사실 펑셔널 다이어리아 아니면은 로페라마이드 잘 쓰지 않죠. 감염성 설사가 강해 의심될 때. 차라리 수분 보충을 계속 하면서 설사는 그냥 쭉쭉 해가지고 톡신 같은 거는 최대한 배출하게 되어 있지 로페라마이드 쓰면은 오히려 장에 그 톡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 운동이 떨어지는 약들, 설사는 막는 약들 이런 약들은 다 중단하고 설사는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요. 대신에 디하이드레이션 되지 않도록 플루이드랑 일렉트로라이트 보충은 충분하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과적 치료를 잘 해야 된다. 톡식 메가콜론은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톡식 메가콜론 이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 그 얘기가 빠졌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걸 하나 제가 깜빡했네요. 이제 IBD의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콜론 캔서죠.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 있으니까 콜론 캔서 리스크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콜론 캔서 리스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IBD 환자는 콜론 캔서 하이 리스크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콜론스코픽 서베일런스를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거 걸리자마자 바로 할 필요는 없고 진단된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 된 뒤부터 1년에서 3년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콜론 캔서 스크리닝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은 IBD의 치료입니다. 우선 치료 약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보고 구체적으로 관해 유도와 유지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미노살리실릭 애시드 5-ASA입니다. 메살라진, 서파살라진 두 가지인데요.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종의 소염제 계통에 들어가는데 이게 ulcerative colitis는 상당히 효과적이라 이제 관해 유도, 유지 치료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마일드하고 조절이 잘 되면서 그 병변이 프록토시금
렉툼하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UC에서는 이거를 먹거나 할 필요 없이 항문을 통해서 에네마로 주입을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토피컬 에이전트를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크론에서는 역할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여기 그 퍼시픽 책에 보시면요, 이 크론의 5-ASA를 관해 유도나 아니면 유지치료로 쓰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되어 있고 유지치료에 별로 효과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책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책에는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명히 크론에서 5-ASA, 특히 이제 메살라진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아닌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약,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은 사람에게서 5-ASA로 관해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치료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록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해 유도로 쓸 수도 있고 유지치료로 쓸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스테로이드 쓰는데요. 이때는 부데소나이드 씁니다. 이거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보통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쓸 때는 뭐 써요? 덱사메타손이나 아니면 프레드니손 쓰죠. 여기서 보통 이제 프레드니손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그거에 비해서 이제 토피컬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흡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장에만 스테로이드를 딱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부데소나이드죠. 흡입할 때도 뭐 부데소나이드, 플루티카손 이런 거 많이 쓰고, 이제 약제 이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사용처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부데소나이드 장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먹으면 흡수가 되잖아요. 이거를 잘 어떻게 만들면은 이거를 폼, 젤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먹기는 먹는데 이게 터미널 일리움까지는 이제 서방형 제제로 돼가지고 유지가 되다가 터미널 일리움쯤에 도착하면은 그때서야 부데스나이드를 방출하게, 그런 식으로 제제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요거를 크론에도 아니면은 UC에도 둘 다 토피컬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추가적인 장점이 또 뭐냐면요, 우리 항상 스테로이드 쓰면은 뭐가 걱정돼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걱정되잖아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워낙 많은 약이니까. 그런데 이 부데소나이드는 장으로 흡수되고 나면은 간에서 거의 다 1차적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사용을 해도 시스테믹한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유독 부데소나이드를 많이 쓰지만 어쩔 수 없이 IBD가 전신적인 부작용을 보인다든지, 예를 들면 아르스라이티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저번 시간에 UC나 크론 둘 다 시스테믹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일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동시에 막 어큐트 플레어가 되고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토피컬 에이전트를 쓸 건지 아니면 시스테믹, PO나 IV로 프라드니손을 쓸 건지 그런 차이가 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겠죠? 자, 어쨌든 5-ASA에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요거 뒤에 다른 약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약들에도 반응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last resort라고 하죠. 그런 건 이제 결국 스테로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초기 인덕션 치료로 사용을 하고 메인터넌스는 사용하지 않는 약제가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덕션 to remission, 그러니까 관해를 유도를 할 때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확 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약제로 넘어가되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임종평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터미널 일리움 일리오시칼에 국한된 크론은 5-ASA는 유닥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부데소나이드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업스테이트 찾아보니까 딱히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크론은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초기에 부데스노이드 사용해가지고 관에 유도하는 거예요. 마일드일 때도요. 이게 왜냐면은 저렴해서 그래요. 그 TNF-알파 에이전트 같은 게 훨씬 좋은 약인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능한 비용 효과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부데스노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임종평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그 일리오시칼 밸브 쪽에 그 크론이 걸려 있는 거를 문제로 줬어요. 그래서 초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메살라진, 뭐 그다음에 이제 크론이랑 결핵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항결핵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부데소니드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답은 부데소니드였어요. 왜냐하면은 크론의 트리트먼트 초이스가 부데소니드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케이메리 책에는 사실은 터미널 일리움 리스칼 밸브에 국한된 크론이기 때문에 5AS는 안 되고 부데스나이드가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그걸 보고 야 이런 내용의 케이메리 책에 있었구나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교수님이 되게 문제를 쉽게 냈던 것 같아요. 크로니까 그냥 부데스나이드 줘야 된다 이렇게요. 업투데이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런 게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크론이면은 초기부터 부데스나이드를 고려한다. 만약에 크론이든 아니면은 그 유씨든 병터가 직장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관장, 그 폼 같은 형태로 줄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항생제로는 메트로나이다졸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요거는 톡식 메가콜론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론에서 그 항문 주변에 피스툴라나 아니면 앱세스 이런 게 생겼을 때 항생제로 메트로나이다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 있는 약들은 면역 억제제 계통이에요. 우선은 아자사이어프린, 6-mercaptopurine. 요거를 이제 thiopurin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은 똑같은 약이에요. 사실은 그 6-mercaptopurine이 실제로 기능을 하는 약이고 요거의 프로드럭이 아자사이어프린입니다. 어쨌든 요 면역 억제제인데 요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induction to remission에는 쓸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maintenance treatmen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에 유도를 할 때 같이 주기는 줘요. 왜냐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거는 어차피 그 maintenance of remission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지 그 자체에 관해를 유도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5-ASA로 조절이 잘 안 되는 UC에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크론에서도 유지 치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덕션을 했으면은 요거까지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제 마찬가지로 메토트렉세이트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자사이오프린이나 아니면 CO6-mercaptopurine의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요 약을 톨러러블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 쓸 수가 있고요. 메토트렉세이트 쓸 때는 기억하셨어요. 이제 폴릭 애시드를 꼭 같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이클로스포린 얘기가 있는데 글쎄 이거 업투데이트에 사이클로스포린 쓰다는 얘기 딱히 없더라고요. 이건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 이 바이올로직 테라피죠.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인플릭스맵, 레미케이드. 요게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센세이셔널한 그 IBD 치료에 아주 그냥 혁명을 일으킨 그런 약 중에 하나죠. IBD를 비롯해 그 자가 면역 질환 계통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인데 이런 레미케이드 말고 이제 아달리무맙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주사제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인슈런스 커버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는 부담 없이 쓸 수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 쓰기 어렵겠죠. 어쨌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심한 케이스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크론 아니면 UC 치료 그 업투데이트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환자한테 치료를 인디비주얼라이즈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환자의 상태, 주사제를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또 뭐 financial status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런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TNF-알파 계통인 인플렉스맵, TNF-알파 이니비터 계통인 이제 인플렉스맵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거 쓰기 전에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기억나세요? 네, 잠복결핵 검사를 꼭 해야 되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뭐 TNF-알파를 쓴다고도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5-ASA나 스테로이드를 썼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었다.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검사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TNF-알파 이니비터가 next strategy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같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거 기억하시고요. 최근에는 우스테키누맙, 이제 안티 인터루킨 12 또 23 이거를 억제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인데, 이 우스테키누맙이 이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즘 자가면역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베돌리주맙, 이거는 안티 인테그린 계통 약제인데, 그 인테그린 억제하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고, 이제 베돌리주맙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탈리무맙도 있고 계통이 들어갈 텐데, 둘이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인플릭스맵, 우스테키누맵, 그다음에 베돌리주맙, 요거 다 그 바이올로직 테라피 중에 하나다. 시험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TNF-알파 이니비터, 인플릭스맵, 아달리무맙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시에 가끔 보기로 나오는 게 이 장관영양법이라는 건데요. 그럼 제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업투데이트에서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제가 공부한 대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관영양 또는 성분영양, 엘레멘트 다이어트 이렇게 부르는 치료 방법인데, 크론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해서 장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양분을 공급할 때 우리가 MPO 하면서 TPN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무조건 최대한 엔테로 뉴트리션을 하는 게 우리 장에, 특히 것 플로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크론이나 아니면 UC 굉장히 심한 사람은 정말 입으로 뭔가를 먹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tolerable per oral nutritional intake를 tolerate 할 수 있도록 뭔가 제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으로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들이 그렇다. 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분 영양을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만큼이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크론 디지즈의 1차적 치료 방법으로 스테로이드보다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렇게 진짜 효과가 좋으면 업투데이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못 찾았거든요. 이제 혹시 제가 못 찾은 건데 업투데이트 이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게 그 크론 때문에 또 밥도 잘 못 먹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뭐 알부민도 떨어져 있고 빈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크론의 장관영양법, 성분영양법 요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국시에 이게 보기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약의 적용의 순서를 보자면요. UC에서는 관의 유도로 일단 5-AS를 써보고, 잘 안되면 스테로이드 써볼 수가 있고, 그래도 안되면 바이올로직스를 씁니다. 이런 5-AS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뭐 시스테믹 폼으로 꼭 쓸 필요는 없어요. 토피컬 에이전트로도 관의 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치료로는 이제 마일드하면서 디스탈 콜론이나 렉툼에 극환되어 있다면은 이제 5-ASA로 유지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 가지고 관해를 유도를 했으면은 이뮤노모듈레이터, 그러니까 thiopurine,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RT-TNF 알파 안티 TNF 알파 에이전트, 뭐 인플릭스맵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바이올로직스, 아까 베돌리주맵, 우스테키도맙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바이올로직스 계통의 에이전트로 관해를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굉장히 심한 유씨나 굉장히 심한 크론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약제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보다는 TNF-알파 에이전트와 이뮤노모듈레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첫 관해 유도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관해를 유도를 했으면 관해 유도한 약제로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뮤노모듈레이터는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유지 치료는 쓸 수 없다. 요거는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책에 제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UC, 크론을 mild to moderate disease, 그다음에 severe, 굉장히 severe하고 이제 toxic한 이제 life threatening한 상태가 된 거,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UC도 두 가지, 크론도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경우죠. 거기에 induction of remission, maintenance of remission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요거 전 슬라이드에서 한 얘기가 대충 그거의 요약본이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국시에. 그러니까 대강의 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 감을 잡으시려면 처음에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넣어 놓은 거고, 한두 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무슨 느낌이겠구나 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아까 요약해드린 거 정도로 암기하시면은 시험 보실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과적인 치료 말고 수술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과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뭔가 조절이 안 되려면은 수술적 처치가 결국은 필요할 텐데, 유씨랑 크론이랑 그 수술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씨는 전체의 장을 다 인볼브 하기보다는 그 에이너스는 스페어링하고, 그다음에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프록시말로 컨티뉴어스하게 컨티뉴어스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프로그레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병이 딱 멈춰요. 근데 너무 그래서 조절이 안 되면은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병이 있는 부분까지 수술적으로 싹 잘라내면은 적어도 장에서는 재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톡식 메가콜론이 왔는데 관해가 너무 안 됐다든지, 결국 뭐 퍼포레이션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적어도 장에서는 수술적으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씨가 이제 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았으면 사실 이제 extra intestinal manifestation이 좀 굉장히 심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은 최소한 속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유씨는 싹 잘라내가지고 적어도 장에서는 완치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론에서는 수술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last resort가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GI 트랙 전부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그 구강부터 항문까지 싹 다 그 GI 트랙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메디컬 매니지먼트로 이제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절이 잘 안 돼서 합병증,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제 스트릭처로 인한 obstruction이라든지 피스출라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요, 수술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요때는 유씨랑은 달라서 정말 병변 생긴 부분이 도저히 넓혀지거나 아니면은 교정이 안 되면은 딱 그 부분만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능하면 살살살살 넓혀가지고, 아니면은 피스출라 같은 거는 최대한 좀 없애주고 장 자체를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는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 번 그렇게 스트릭처나 피스출라가 생겼다는 거는
아무리 치료를 잘해줘도 결국은 그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거 생길 때마다 장을 막 뭉텅이로 잘라내다가는 금방 short bowel syndrome이 와요. 특히 이 병 제일 어디에 제일 잘 생긴다고 그랬어요? 일리오세칼 밸브를 가장 많이 인볼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우리 몸의 그 뉴트리션을 흡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막 한번 뭐 생길 때마다 막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영양 실조가 오고 환자의 그 뭐랄지 안녕에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문제 생긴 부분만 최소 침습으로 수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넣어놨나? 안 넣어놨구나. 강의록에 넣어놨는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strictureplasty. 그러니까 스트릭처들만 최대한 수술적으로 교정해주는 식으로 최대한 바울을 보존하고 short bowel syndrome을 방지해야 된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strictureplasty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C에서는 수술이 완치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다. 정말 조절이 안 되면. 그렇지만 크론에서는 그 수술로 완치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장을 보존하는 식으로 수술을 보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가 좀 많네요. IBD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마일드 UC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순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걸 어디다 끼워놔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그 UC의 severity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그 마일드 UC는 하루 설사는 4번 이하, 복통이 그리고 막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환자가 그렇게 아파 보이거나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헤마토케지아보다는 그 다이어리아가 그냥 워터리하게 나오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UC라고 해서 다 혈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일드한 뽐을 때는 그냥 잦은 다이어리아만 나오고 그냥 설사는 이제 딱히 혈액이 그렇게 이제 직접 눈으로 보여서 이제 섞여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일드 UC는 대부분 랩은 정상입니다. 아네미아라든지 nutritional deficiency, electrolyte dyscrasia 이런 것도 드물고 ESR-CRP 상승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랩이 정상이라 가지고 functional disease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암만 그래도 배가 몇 주 이상씩 계속 아프면서 하루에 설사를 4번이나 하는 게 기능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에서는 감별을 위해서 코노스코피를 꼭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인플라메이션 생겨가지고 장이 빨갛게 부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드렸을 때 피도 조금 나오고 어서레이션도 되어 있고 만약 그리고 바이옵시 상에서 UC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 그러면은 UC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터리 다이어리아하고 랩은 다 정상이라도 몇 주 이상씩이나 하루에 3-4번씩 다이어리아를 계속 한다면은 그거는 IBD를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코로노스코피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병변이 뭐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티뉴어스하게 쭉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한다면 역시 UC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은 이제 병이 랩토시그모이드에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마일드한 폼이니까. 그래서 치료는 topical 5-ASA로 할 텐데 갑자기 acute flare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topical 또는 systemic corticosteroid를 줘가지고 다시 이제 induction to remission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BD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장결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소장의 염증성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인은 그 폐결핵 걸리고 나서 균이 포함된 객담을 자꾸 뱉질 않고 삼키다 보니까 그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는 일리오시칼 밸브 근처에 호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일리오시칼 밸브 근처에 궤양 같은 병변이 생기는 질환이 3개가 있는데 방금 전에 배운 크론, 그다음에 장결핵, 그리고 Behçet disease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Behçet disease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결핵이 오랫동안 가면은 만성염증 때문에 림파틱스가 폐쇄돼가지고 말옵셔션이 생긴다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뭐 사실 이 정도 가기 전에 대부분 배도 엄청 아프고 그리고 뭐 열도 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겠죠. 증상은 RLQ에 mild abdominal pain이 있으면서 뭐 설사, 체중 감소 이런 걸 보일 겁니다. 이제 아마 미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내시경을 할 텐데 내시경에서는 사실 크론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크론은 이제 longitudinal ulcer가 있으면서 cobblestone appearance를 보이는데 반면 장결핵은 장의 장축의 직각이다. 그래서 장을 이렇게 뚝쭉 따라가는 그런 longitudinal axis가 있으면은 거기에 직각으로 동그랗게 얼서가 생긴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거를 보고 그 커블스톤 어피어런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이렇게 둥글게 이런 둥글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건데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저도 조금 글쎄 이게 크론인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뭐 요 정도 되면은 그리고 거의 뭐 이게 크론인가 장결핵인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육안으로만 봐가지고 감별이 어려우면은 바이옵시를 당연히 하게 되겠고요. 바이옵시상에서 크론에서는 non-caseating granuloma가 나올 텐데 결핵에서는 caseating granuloma가 나올 겁니다. 치료는 그 다른 결핵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니 그 다른 결핵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 주면 됩니다. 치료는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마치겠습니다. 국시에서는 사실 이 단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그쪽으로 파악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화기 특히 이제 GI 문제들은 유독 좀 뭐라고 해야 될까 diagnosis of choice나 아니면 treatment of choice가 있는데 그걸 보기에 안 주고 엉뚱한 것만 보기에 잔뜩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게 정말 나는 이 답을 찍고 싶지 않은데 그나마 그 중에 되는 거를 하나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양상의 GERD 환자를 줬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은 PPI를 7일간 주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국시에선 엉뚱하게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뭐 이런 게 갑자기 답으로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검사를 진짜 흔하게 하는 검사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니셜 다이그노시스 때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런 문제를 한번 보고 나면은 GERD 때 식도 산도 검사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세팅의 문제에서 보기만 살짝 바꿔가지고 식도 산도 검사, 오메프라졸 같이 준 문제가 임종평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답이 오메프라졸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도 산도 검사를 찍고 틀린 사람이 상당했단 말이죠. 왜? 국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람이 그냥 우리 왜 항상 답만 외워가지고 답 기출문제 타는 문제를 찍는 거에 우리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로는 이상하네 오메프라졸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국시의 답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면서 식도감사 문제를 찍은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IBD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진짜 이거부터 하는 게 맞나? 싶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특히 이제 국시에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쉽게 주려고 좀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next best step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문제 푸시면서 리마인드 해가면서 풀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말랑하게 나왔지만 점점 문제는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자꾸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실 질환으로 뵙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